아마 여러분들 18 어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살이 되면은 이제 보호가 종료돼서 자기가 지내던 시설을 떠나서 이제 사회로 독립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18 어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종료가 돼서 나가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립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도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이틀 전이죠. 13일 날 정부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자립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6대 과제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촘촘하게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발제자님이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그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그런 제도가 추가적으로 방안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호종료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하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해야만이 가능한지, 좋은지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이 보호종료 아동들이 온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최은희 박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발제자님도 그러시고 토론하신 분들도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발제자님께서 25분 시간을 드리는데 가급적 시간을 좀 맞추셔서 발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 박사님 발제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국연구원의 최은희입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은 압박보다는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에 따라서 많이 축적된 지식이라든지 경험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과 달리 제가 발제를 하게 된 거에 대한 압박감이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립 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저 나름대로 이런 방향성을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계시는 자료를 통해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호종료 청소년과 자립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을 명시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조항을 읽다가 좀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실 법조문들을 보다 보면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들이 좀 많았는데 이 규정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의무로 느껴지고 강제 규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좀 다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명시를 해보고 같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6조 1항의 규정과 함께 연장 규정도 물론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조 4항의 연장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립지원 대상을 누구로 하는가라는 것은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그리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그다음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즉 5년 이내의 아동들은 자립지원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38조 2항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호종료 청소년, 보호종료 아동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립은 무엇인가? 물론 사전적인 정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경제적인 이런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세에 강요받는 이런 자립이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늘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 환경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18살 친구들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립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로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예정된 과업이지만 일반 아동, 즉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달리 굉장히 빨리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일반 아동들과의 좀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배웠던, 경험했던 것들은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형성된 많은 관계, 받았던 교육,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이제 보호종류 청소년과 자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통계 수치를 통해서 이 현황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류 청소년에 관련돼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에 아동 자립 지원 통계 현황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보호 아동이라 해서 16세 이상 아동을 좀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충북이 454명이에요. 제가 464명으로 좀 실수를 했는데요. 454명이 현재 이제 2019년에 보호 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500명 정도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2019년에 101명이 보호 종료가 된 것으로 충북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계가 사실 시군별로 되지 않고 충북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기 퇴소가 51명이고 연장 종료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참여자치연대에서 이제 시군별로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명과 달리 3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3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사실 저도 잘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통계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보호종류 아동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통계, 아동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과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도 보호종류 아동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생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립지원 계획 수립 아동, 즉 16세부터 18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 지금 충청북도의 수립률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94.7%가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97.1%입니다.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100%가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반면에 공동생활과 양육시설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85.3%, 88.7%, 즉 전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물론 자립할 시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아동에게 있어서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립률에 있어서 16, 17, 18세를 보았을 때 16, 17세의 자립 지원 계획 수립이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립 수준 평가 대상자, 즉 보호 종료 후에 5년 이내 아동들의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수치를 보시면 충북은 530명입니다. 즉 한 해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가 보호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5년이기 때문에 530명 유사한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국이 13,000명 정도이고 충북은 530명인데 이 친구들의 그 근황들을 살펴보면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이렇게 별도로 다 분류해서 지금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충북은 530명 중에서 248명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즉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관리가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절반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보게 되면 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13,000명 중에서 취업이 4,900명 정도이고 그 다음이 연락두절이거든요. 순서상으로다. 근데 충북 같은 경우는 연락두절이 더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취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연락 두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립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진학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4년제 대학을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360명 중에서 전국 같은 경우는 740명 정도가 4년제를 진학을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39명 중에서 17명. 그래서 비중으로 제가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전국은 54%가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충북 같은 경우는 44%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등록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라고 보았을 때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립정착금과 자부담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충북이 8.9%로 전국의 5.4%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의 하단 부분을 봐주시겠습니다. 자립수준 평가 대상자의 취업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전국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58% 정도가 정규직이라면 충북은 69%입니다. 충북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정규직 취업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다시 더 이 수치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뭐냐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정규직의 비중은 높으나 이 친구들이 어느 직종으로 진입하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취업하는 직종을 위에 순서대로다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직, 전문직, 사무직 이렇게 많이 취업을 하는 반면에 충북의 보호종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그리고 기계조작 조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직종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무엇을 희망하는가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충북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전문직을 희망을 하였습니다. 즉 희망과 현실 간의 어떤 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희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유형별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좀 보시게 되면 충북 같은 경우에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요. 가장 많이. 그다음에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기계 조립 조작직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더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진입하는 직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유형을 고려한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월평균 소득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았을 때 2019년에 최저임금이 1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70만 원 이하의 수치와 그 이상의 수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전국이 51%, 충북은 42%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규직 취업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물론 소득이 더 높은 게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네, 어쨌든 최저임금 이하 받는 비중은 충북이 더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7페이지에 가보시면 아까 영상에서도 수급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급자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전국은 31%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31%가 수급자라고 한다면 충북 같은 경우는 29.6%입니다. 대략적으로 30%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시설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전국은 공동시설, 공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시설에서 있던 친구들이 그 수급자가 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 충북 같은 경우는 위탁가정에 있는 친구들의 수급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7%가 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주거 부분입니다. 주거 부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정부 지원과 정부 지원 외로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정부 지원 시설, 즉 LH 임대를 포함해서 자립 지원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시설보다는 공동으로 사는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외 시설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38% 대비 63%라고 한다라면 충북은 45%가 정부 지원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외 시설에 55%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월세 비중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55명 정도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이 월세 사는 그 유형이라고 하면은 각 시설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충북 같은 경우는 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은 24명,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서 나온 친구들, 그룹홈에서 나온 친구들은 5명, 가정위탁에서 나온 보호 종료 아동들은 26명. 이거를 제가 이제 수치로다가 비중으로다가 나누어 보니까 가정 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친구들 같은 경우가 39%입니다. 이 39%가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산다라는 것은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위탁과 그다음 양육 시설의 친구들이 이 정부 지원 외 특히 월세로다가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월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불안정성이 당분간은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통계를 통해서 청소년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선행 연구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립 전 단계에서는 자립이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립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게임이 지금 당장 더 즐거운데 게임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교육 내용 자체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관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또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내가 시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거북살스럽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었습니다. 자립 단계에서 느끼는 것은 외로움, 불안감, 우울, 고립감들 이런 것들 같이 느꼈고요. 또 사회적인 편견에 많이 시설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굉장히 열등감,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다가 재산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어떤 관계하는 능력들 이러한 부족들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립교육과 또 현실 안에서의 굉장히 큰 갭들을 어떻게 메꿔야 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부터 10까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4를 가지고 응용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그 사이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이제 봉착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나와 계시긴 한데 자립지원 전담위원분들께서 느끼는 어려움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해야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다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위탁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관할해야 되는 그 구역이 넓다라는 이런 지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 부족 이런 문제들을
또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아동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들의 참여 동기를 높여주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연락 두절 상태는 역시나 선생님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고요. 퇴소 후에 사례 관리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데이터와 그다음에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그 주체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러한 정책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시설에서 자립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9페이지부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조례를 잠시 봐주시면은 지금 지역별로 정리를 해보았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어떠한 조례도 없고 그리고 시군을 통틀어 다 들여다보아도 보호종료 청소년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조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 부분은 지금 여기 명시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도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편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해서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사회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본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명시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하고 계시는 거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 다 정리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충북 공동모금회에서 양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수료증 취득하는 부분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는 이제 전달체계라 해서 상위에 있는 것들은 다 제외를 하였고 자립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로서 자립지원 전담기관, 그 다음에 자립생활관,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없고 그 다음에 자립통합지원센터도 없는 지역은 5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규정이라든지 업무 영역을 명시를 했는데 업무 영역을 명시하다가 사실은 더 쓸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하는 일이 많으셔갖고 그걸 다 제가 정리하기가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고를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립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군별로다가 15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고요. 제천을 봐주시면은 제천이 지금 보호아동이 34명이거든요. 그래서 자립전담 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될 규정이에요. 규정상으로는. 근데 아직 미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에 기반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우리 지역사회가 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서 과제로 다 명시를 해보았습니다. 자립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적의 시기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맷집을 키울 수 있는 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가 지지체계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한 대상으로다가 지원해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시설의 대상이 아동복지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기관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층을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그 이전에 연령을 확대해 주시는 것은 필요한데 이건 정부가 발표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해봐야지 자립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 연령 자체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간 친구, 즉 연장을 받았던 친구하고 취업했던 친구의 그 관리받는 종류 뭐죠? 네, 자립 보호 종료 이후에 관리받는 그 기간 자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29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다 연령을 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보시면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충북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좀 어쨌든 17개 시도에 확대해서 이제 설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12월 24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차원으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를 통해서 왜 이거를 설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 단계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 종료 전에는 시설에서 이 친구들의 자립 지원, 자립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요. 그 이후 보호 종료 이후에는 오히려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담당 아동 수를 축소하면서 자립 전담 요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생활 가정에 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립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소스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위탁이 광역 단위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마다 그 시설 아동 수가 8명 이상일 때 1명 배치이기 때문에 배치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동생활도 마찬가지로 광역 단위로다가 배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포함해서 양육시설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전담요원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개입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립지원 전담요원한테만 맡겨두는 이 형태는 우리가 좀 더 극복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전담요원이 모든 부분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특화된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청년 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체험관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능 이후에 2,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다가 원외에서 실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런 시설들을 좀 더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H 임대 확대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자립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노무직 비중이 전국에 2배 이상 높다라는 것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 저소득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비중도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취업을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일자리 경험을 하면서 이런 기회들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3월 달에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충분히 좀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청년들이 니트화되는 것들을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학을 갈 때는 등록금을 주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가게 될 때는 등록금이 없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차별적이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업했다가 진학하고 취업하는 이런 친구들에게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통계처럼 자립지원 계획 및 자립준비 교육을 좀 더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교육의 예를 좀 명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퇴소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물론 영국에서 개인 상담사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안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지원 전담 요원을 좀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을 제안을 더 드려보면서요. 1인 1멘토도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은 이 친구들의 심리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호 종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발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간 맞춰주시냐고 너무 정확하게 또 바쁘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 토론을 또 6분의 토론자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토론을 7분이시죠. 김성민 대표까지요. 김성민 대표는 온라인 줌으로 참석을 해서 토론을 진행할 거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6분들 중에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순서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원하시는 분이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우리 그 현장에 계신 그 자립전담위원으로 계신 그 이희태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6분 정도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아까 인사드렸던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이희태 자립전담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충청북도 내에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 그리고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시작 전에 어쨌든 이제 귀한 이런 좀 소중한 시간 좀 마련해 주신 이제 주최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보통 뭔가 학계와 현장의 이야기가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간혹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발제해 주신 이제 최은희 위원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현장의 좀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좀 오히려 뭔가 대안들을 좀 되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자립전담 요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좀 어려움들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계 자체가 2020년도 기준으로 좀 나와 있던 것 같아서 일단 21년도 기준으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충북 내에 총 278명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주시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112명 정도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종료가 됨으로써 그 아이들의 좀 근황들을 간단하게 조금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2020년 기준에는 충북 내에 총 32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연락 두절됐던 아이들이 총 12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8명의 아동에 대해서 좀 근황이 확인됐었고요. 그래서 연락되는 168명 중에 62명이 한 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취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뭐 진학, 뭐 군입대 한 친구들도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했던 게 기타로 체크되었던 즉 이제 취업 준비나 현재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42%가 넘는 71명 정도로 이제 육박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일반적으로도 이제 청년들 취업난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되게 심각해지면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취업난 또한 되게 좀 많이 극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집에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해준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보호 종료 이후에는 자립과 생존에 대한 문제가 사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취업 연계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가장 좀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또 주요하게 보는 점은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자립 정보들도 현재 되게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센터에 전달되었던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이제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용접, 선박 또 이런 관련해서 기술 연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실제 이제 취업까지 이어주겠다라고 했던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공계열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도 용접이나 선박이라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사실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관심 가질 만한 뭐 지원해보고 싶은 이런 좀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뭐 이제 본인의 적성이라던가 학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텐데 이런 취업 정보, 자립 정보들이 좀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또 실제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역 내에도 이제 충북 내, 청주 내에도 굴지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과 좀 협업을 좀 마련을 해서 이 아이들이 실제 뭐 실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턴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취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지원들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센터에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는 이제 저희가 보호종료 시점에 아이들이 자립지원 정착금을 받게 되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집체교육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을 아이들이 실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쉬운 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과의 접점이 이제 끝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보호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취업 정보라던가 자립 정보를 안내해 주는 것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아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도 뭔가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들이 없어지다 보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저희가 보호종료관리 대상 아동이 314명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연락되던 게 78명이었습니다. 이게 25% 정도인 아이들인데요. 사실 그러면 75%에 대해서는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좀 상황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2020년도에는 연락이 닿는 보호종료 아동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현재는 320명 중에 168명 그래도 이제 50% 이상은 좀 연락이 닿는 걸로 좀 개선되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저희는 올해에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좀 아이들이 연락 두절되는 비율들은 최대한 줄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제안 드리고자 하면 자립지원 전담 기관 관련된 이제 확대는 사실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립지원 전담 요원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개선을 저는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관리 중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일단 자립준비 연령 아동, 즉 만 15세 이상부터 연장보호 아동이 230명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8명. 그래서 총 자립지원 대상은 508명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자립전담 요원은 단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만 따져봐도 한 명당 250명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뭐 물리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행법 상에서는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호종료 아동 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보다 좀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재범 그 충북 현영보육원의 그 자립지원 전담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도 보고 우리 저 위원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보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가장 여기에서 지금 현안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시설 간 편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고 느낀 게 뭐 물론 제가 이제 뭐 집에서도 뭐 그런 TV의 뉴스라든가 그런 거에서 많이 접해 오긴 했었는데 월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는 뭐 자립 전담 요원이 이제 이 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이 중요시 돼서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는 2010년부터 LH 전세주택을 아이들한테 꾸준히 해주고 있고 지금 저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간 편차라는 게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공동모금의 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쭉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100%다 LH 지원을 다 받고 있고 또 월세 생활하는 아이들이 없고 또 뭐 생활을 또 여기에 지금 통계를 쭉 내셨는데 그 통계에 뭐 월급이 얼마 이하고 뭐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는 속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아무래도 시설 간 편차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시설 간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공동모금에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내오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뭐 정책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LH 전세주택 의무적으로 다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의무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기에 아이들이 자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시설이든 다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민간에서의 지원도 지원이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요거는 자립할 수 있도록 뭐뭐는 이 금액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프로그램만 써라 이렇게 해서 각 그 시설에 배분을 한다고 하면 이런 편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준비를 해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두 번째로는 경계성 아이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아이들은 다 취업을 잘해서 대학도 좋은데 가고 취업을 잘해서 잘 살고 있는데 LH 전세 지원까지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경계성 아이들은 차라리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한국 장애인 고용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을 해줘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낫거든요. 근데 경계성 아이들은 일반인에도 속하지도 않고 장애인에 속하지도 않다 보니까 어느 그 회사에서도 이 아이들을 써주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야말로 진짜로 기능직 아니면은 진짜 힘든 일 쪽으로만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이어서 이거를 조금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그 시설 아동 중에서 뭐 저도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어디 누구 취업 시켜주려고 하는데 누구 이렇게 좀 연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그런 전화 오시는 분들이 다 3D 업종에 근무하시는 그 이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생색내기로 내가 보호종료 아동 퇴소를 시켜서 내가 잘 관리하고 있을 테니 이쪽으로 와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고 우리 아이들은 원치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꿈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뭐 어디 공장 쪽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경계성 아이들을 보내면은 또 거기서는 또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계성 아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아이들이 또 그 임용고시라든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단지 시설에 나와서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해야 되고
또 임용고시를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임용고시 아이들이 학업을 꾸준히 더 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꿈꾸는 뭔가를 향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김성민 대표님 연결이 되시나요? 예. 그러면 이어서 보육원 출신으로 본인이 당당하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사회에서 이쪽 부분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의 대표이신 김성민 대표가 오늘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김성민 대표를 좀 소개를 준비되는 동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브라더스 키퍼는 보호 종료 아동 학생 아동들이 퇴소 후에 자립하기 위한 그 일자리 창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정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벽면 녹화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그 식물들, 살아있는 식물들 벽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재정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생생한 얘기를 김성민 대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곳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소개하신 것처럼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청년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과 인권을 대변하는 역할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중해야 되는데 권익과 인권에 대변하는 이유는요.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은 스스로의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선배나 후배들의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탈북자나 장애인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은 문제가 생기니 연대를 하더라고요. 그 연대를 통해서 법과 제도들을 바꾸고 있고요. 그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은 이들 스스로가 보육원 출신인 것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 안타까운 상황들은 누군가는 알아야 되고 또 이 문제들은 해결이 돼야 될 텐데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2018년도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국회의 다양한 공청회도 참여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토론회나 토크 콘서트를 만들어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청년들과 관련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그 편견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보호종료 청년들과 관련된 법을 2번이나 바꾸었고요. 어제 발표되었죠. 보호종료 청년들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총리실이나 관련 법제처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했고요. 사실 어제 뉴스가 발표되기 전에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 또 저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첫 번째로 먼저 감사드린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사실 어제 발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요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이 일들은요. 또 언젠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축하한다, 너무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라고 이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그 관심을 놓지 않을 거고요. 그것들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그분께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당신은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완전한 자립을 할 그날까지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 살아라. 너희들은 성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라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분들께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희 가족들, 우리 보육원을 최소한, 또 그룹홈을 최소한, 또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전개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행사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사로 끝내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제가 어제도요. 3명의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 출신들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이 매일매일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에도 보육원이 상당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들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면요. 우리 친구들이 기대 이상의 역할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라더스 키퍼도 이제 3년이 되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매출을요 10억 원이나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직원들이 11명 중에 8명이 보호종료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했더니요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내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역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요. 저는 이 친구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 또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통해서요.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충북 지역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충북 지역에서 또 오늘 모이신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얘기해서 참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먼 곳에서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김 대표님 말씀에 아주 절절하게 김 대표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그 뒤에 종합 토론 때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이재숙 청주시 복지국장님께서 좀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주시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청주시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토론회의 행정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 사실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 그리고 아까 김성민 대표께서 절절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 듣고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8년도 9월 1일자로 아동 보육과가 아동 전담 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아동이 중심이 되고 아동을 잘 길러내야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본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기반 위에 아동이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84만 7,400명 중에 아동이 14만 70명으로 아동비 16.5%에 불과합니다. 17년도 15만 3,943명, 18년도 14만 8,736명, 19년도 14만 4,519명, 2000년도 얘는 14만 1,749명이었습니다. 매년 아동이 5,000명에서 3,000명씩 감소되는 인구 절벽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동들을 잘 길러내는 역할을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저희 기성 세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자로 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년서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양육시설로 현양원, 충북육아원, 늘푸른 아동원, 해능보육원 4개소에 20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고 공동생활 가정 13개소에 77명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반 가정에 405명의 아동이 보호 중입니다. 총 682명의 시설과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은 오늘이 토론 주제인 보호 청소년으로 자립 가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의 연도별 자립 청소년 수를 아까 최은희 연구원님께서 통계 실어주셨는데 18년도 80명, 19년도 76명, 20년도 66명, 금년 말 53명입니다. 53명이 시설 퇴소 및 가정 위탁에서 종결되었습니다. 18년도에서 20년까지 3년간을 보면 좀 줄어든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금년도 6개월간을 봤을 때 53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보호 중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금년 3월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설에서는 아동을 장기적으로 보호 연장을 결정하면서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급증한 학대 신고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시설에 보호해야 될 상황이 저희 청주시에서는 이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입소 아동들을 다수 저희가 보호 중지하여 퇴소시키고 신규 아동을 좀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학문적으로 지식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제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명심하겠으며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저희 청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7년 5월 이후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종료된 3년 이내 종료된 아동 중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고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아동의 계좌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및 시설 퇴소 아동 중 최소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이며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의 자립 정착금을 1인 1회 5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 시 1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지원된 아동의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좀 다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100% 지원되기 때문에 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50명에 24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금 마련 지원의 사업 목적이 있으며 요보와 아동인 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이탁, 기초생활수급 아동에게 저축 기준금 월 5만 원 이내에서 1대1 비율로 정보 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립금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1,234명이 적립 지원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생활시설의 직접 지원으로는 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일상생활 기술 등 자립기술 8대 영역 교육 실시, 퇴소전 임대주택 사전 신청 등 주거 지원, 생필품 지원, 각종 민간인 복지 제도 안내 및 연계 지원, 명절이나 여느 시 홈커밍 데이 운영 등의 자립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호 중지 아동 그간 몸담았던 시설에서 5년간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 기타 지원 관련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면제 및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선정 시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지원하고 있고 긴급지원 제도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장 2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한 LH 전세 매입 임대주택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취업 훈련비 지원, 내일 배움 카드 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그 보호 아동 지원에 대한 그 정책이 그동안에 미비하고 관심 밖에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오늘 그 많은 고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해서 그 적극적 또는 선제적으로 청주시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지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이번 토론의 토론자로 이제 참여 부탁을 들으면서 그 전에 이 그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이야기는 피상적으로는 들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는 제대로 그 파악하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분도 오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오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몇 가지 자료를 봤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권리와 주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인간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립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뭐 얼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과연 그 우리가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자립을 할 때 너는 뭐 24살이니까 이제 집을 나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잖아요. 근데 왜 국가는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이러한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원의 핵심은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그 청소년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의 핵심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 이 단어 자체도 뭐 자립 준비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용어 문제도 좀 상처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관점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근원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가 이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은희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이 그 정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이 앞으로 잘 시행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올바로 수행되는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부분 그리고 전담 요원분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좀 감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이런 활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료가 좀 충격적인 거는 다른 데는 뭐 시군 기초 지역에도 있는 조례가 충북에는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이게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던 의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 자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보호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 둘째, 학업을 지원해야 된다. 셋째, 주거 안정을 시켜야 한다. 넷째, 보호 종료 후에 자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5번째, 자립 지원에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사회 심리적 지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좀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학업 지원은 국가 장학금으로 거의 다 학비는 충당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직접 인터뷰한 자료들을 몇 가지 봤는데 악순환이 이제 되더라고요. 등록금을 충당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필요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학업 성적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거기에 또 국가 장학금이나 뭐 다른 여타의 장학금 신청하는 게 어렵게 되고 그리고 이 학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스펙을 쌓아야지 사회에 나와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지 못하니까 단순 일자리나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다시 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거여서 지금 생활지원금으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월세에 주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월세 정도도 못 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지원비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것이 아니면 뭐 LH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패키지로 좀 설계를 해서 그분에게 전달하면서 하면 좀 더 예산을 많이 확충하지 않아도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특히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들로 지원이 좀 되는 한계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장학금이 지원돼서 고르게 출발하고 고른 평평한 운동장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청소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 제도가 엄청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제도가 되게 많은데 주거복지센터에 가서 어느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느 주무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주무관 같은 경우에 패키지로 다 해서 설계를 해서 전달하는 경우는 잘 가지만 주무 담당자가 핑계를 대거나 밀면은 이분은 그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담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민간 지원에서는 좀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더라도 정부가 다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 충북 시민재단에서 그 5, 6년 정도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뭐 그렇게 지원이 국가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자기들끼리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꿈을 그 키워나가고 이루는 데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조금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물론 그 모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뭐 관련 단체들 그리고 후견인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 꿈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민간의 네트워크를 좀 꾸려서 이것이 전담 지원 조직과 같이 그 지역 사회가 그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것들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정책들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 중심의 설계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되는 이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지병 상임이사님 민간 부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많이 고민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재욱 그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복지단에서 연구 업무 수행하고 있는 서재욱이라고 합니다. 최은희 박사님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대체로 최은희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다 맞다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이게 자립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용과 복지와 가족이 다 좀 맞물려서 세 가지 부분이 다 좀 충족이 돼야 좀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조금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충하자면 그 2020년 6월 현재 청주시 요보 아동 수가 643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다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누적되면은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퇴소아동 기초생활 수급률이 아까 29.6%라고 충북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9년 인재근 의원실에서 이제 그 보호 종료 아동 기초생활 수급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수급하는 그런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 정도는 이제 5년 이상 장기 수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 수급은 이제 특히 장기 수급으로 들어갈수록 좀 탈수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 수급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복지, 가족이 다 중요한데 자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누구나 고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임금을 벌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 가능성을 제고를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데, 고용 가능성의 제고라는 것이 단지 그냥 어떤 자격증이나 학력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많은 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 면에서 사회지능이랄지 감성지능이랄지 이런 개념들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멘토링 제도의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어떤 민간 자원과 연결해서 종교시설이랄지 아니면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멘토링 사업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립이라는 건 지금 당장 퇴소하는 아동들도 문제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보호 종료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자립을 하려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18세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늦다. 적어도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보호 종료를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시설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딱 보호 종료 그 아동들만 딱 출연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취업 정보랄지 아니면 교육 훈련 정보를 연계를 하는 네트워크를 좀 시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그런 그 아동 양육 시설이랄지 뭐 가정 위탁이랄지 공동생활 가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송대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퇴소 아동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예전에 자료를 봤던 것에 의하면은 장애가 있는 또 입소 아동도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경계선 연구를 했었지만 경계선 아동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 숫자로 알고 있고요. 이런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조기부터 좀 보호 종료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당장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치면은 24세로 연장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정 위탁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아동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인력이 좀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위탁하는 부모님들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전문적으로 무슨 취업 정보랄지 뭐 어떤 아까 저희 자료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저희 가정 위탁에서 이제 퇴소한 아동들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률이 좀 높게 나왔는데, 이제 가정 위탁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어떤 아이들의 취업이나 자립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최은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지역 정착 지원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의 어떤 취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조금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게 좀 사회적 경제 부문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이제 좀 보호 종료 아동 중에서도 특히 좀 장애가 있거나 이제 많이 경계선이거나 이렇게 취약한 아동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들의 좀 고용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문성 청주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좀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문성 의원입니다. 제가 토론회를 좀 다양하게 많이 다녀봐도 이번처럼 주제가 무겁고 마음이 좀 아픈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안을 받고 사실은 책을 좀 주문해서 읽었어요. 케어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간한 책인데 우리 보육원에서 있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이제 종료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심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적은 걸 보고 굉장히 아이들이 너무 힘들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우리 류지봉 지금 상임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도 그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했는데 보호 종료 청소년 이게 굉장히 좀 어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주에 한참 준비를 하는데 다행히도 13일 또 이제 강선우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뭐 이제 나이도 상향 조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자립도 전담 요원도 확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학교 인근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네가 가서 한번 계약도 하고 해봐라 이랬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왔는데 도시가스가 아닌 LP가스 집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친구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호 종료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입법조사팀에서 또 발표한 내용도 제가 좀 훑어봤는데 그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동을 후원하는 돈 5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5만 원을 넣어서 이게 뭐 10년이든 몇 년이든 이제 적립이 됐다가 초기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장 번호가 오류가 돼가지고 후원금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후원금이 안 들어왔고 해당 은행에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국가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있으려니 하고 이제 퇴소할 때 찾아보니까 돈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좀 부재이고 관심이 너무 좀 적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금액만도 100억 원이래요. 찾아가지고 금액만 해도. 그리고 또 이제 전담 요원에 대해서 우리 이태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영국에 보니까 한 90% 정도가 그 개인 상담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선생님 한 분에 3-4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성인으로 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건 지금 또 말씀하시는 우리 손재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계성 활동. 그 친구가 제 곁에서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혼자서 생활이 어렵고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머리 감는 거, 뭐 청소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과연 혼자서 자립해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물론 국장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 우리 청주시에서도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는 건 삼성전자에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500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센터 이름이 희망 디딤돌? 네, 맞아요. 희망 디딤돌이라고 집을 지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충북 청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조례 반드시 제정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마침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내놓으셔서 자립 전담 뭐 요원 아니면 이제 개인 상담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도 비롯해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성 의원님께서 의회에 계시니까 그 충북의 자원 자립 지원 관련 조례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 제정 관련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6분에 대한 그 토론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종합 토론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발제자나 토론자뿐만 아니라 혹시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김성민 브라더스 키퍼 대표님에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종합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저는 청주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박강선 소장입니다. 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은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쉼터에 20세가 넘은 청소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20살이 넘었는데 무슨 청소년이냐, 성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법에는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충북에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가 이제 만들어질 때 우리 충북에도 청소년 쉼터가 7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퇴소 청소년들,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기 오늘 발표해 주신 위원님도 여기에다 이제 책자에도 기재를 해주셨는데 꼭 청소년 쉼터 퇴소생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그 자립 정착금을 받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 500만 원을 1년도 안 돼서 탕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다시 청소년 쉼터로 입소를 하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그래서 왜 쉼터로 오게 되었느냐 물어보면은 제가 그걸 받았지만 뭐 이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미 그 퇴소한 자립한 선배들한테 이렇게 뭐 뺏기기도 하고 생활비로 같이 쓰다 보니까 금방 다 없어져가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쉼터를 찾아오게 됐다, 이런 청소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도 꼭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주에도 조례가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이제 청소년 쉼터에 이런 청소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퇴소하고 나서 목돈 갖고 나가면 그렇게 많이 그 같이 있는 선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탕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유영경 의원님. 네, 유현경 의원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사실은 이 가슴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사실 그런 내용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야지 되는 우리의 같은 그 사람으로서의 우리 이제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 건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례에도 담고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는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조금 더 지난 그 이제 폐쇄된 아동 양육 시설을 통해서 아직 그 숙제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계되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그 계속 그 자립 지원에 관한 것들이 좀 더 그 지난 그 폐쇄 시설에 있었던 아동들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이 좀 더 저는 강화돼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사실은 그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시설 아동들이 또 함께 생활한 또 아동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이것이 좀 더 이렇게 통합적인 방안을 좀 준비하는 또 그런 자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좀 국장님께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그 유현경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관내에서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양육시설 폐쇄권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말 담당자들이 많이 고생했고 일부 그 전 담당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여튼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와서 휴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동들은 다 그 타 시설로 그룹홈이나 양육시설로 다 전원 조치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4명의 아이들이 그 고아연대라는 그 어떤 단체의 뭐 회의와 이런 부분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사실 그 4명의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전원 다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이제 별 문제 없이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했지만 사실 시설에 대한 남아있는 부분, 시설 법인과 관련된 부분 아직도 그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담당자가 어렵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설에 있던 아동들은 다 전원 조치되면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 그 아동들에 대한 그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올 2월까지 느티나무 쉼터라는 여자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했던 민현진입니다. 일단은 최언니 박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청소년 쉼터 아이들 또 청소년 쉼터 퇴소생들에게도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 앞에서 그 박강선 선생님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청소년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 그러니까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자립지원비와 자립지원금을 다 탕진해서 빚쟁이가 돼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전 그 보호 체계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김성민 대표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호 종료 아동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엊그저께 발표할 때 거기서 이제 명칭을 그렇게 행정적 용어를 명칭을 변경한다 할 생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김성민 대표가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이 보호 대상인데 무슨 보호 종료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으로 좀 용어를 좀 바꿔서 불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김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기관에서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 엊그저께 발표에 앞으로는 그 행정용어인 보호종료 아동을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의향을 비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사실 발음이 계속 엉키죠. 말도 앞뒤가 단어가 상충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요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용어들 좀 우리가 좀 달리 부를 필요가 있지 않겠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이 국장님 그 김성민 대표, 김성민 대표하고 다시 한번 줌으로 연결을 해서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죠? 김성민 대표님 들리시나요? 김성민 대표님 혹시 들리시나요? 저게 인터넷이 저렇게 정지된 건가요? 아, 그래? 김성민 대표님 혹시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은 연결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발제자신 최 박사님께서 혹시 오늘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에서 또 혹시 좀 전달이 좀 덜 됐다라는 부분이 계시면 이제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 담지 못했던 점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냥 저는 각각 말씀해주신 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제가 그냥 청주시에 드리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지극한 노력들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심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여기에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 지원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 정부가 내놓은 이 많은 것들은 사실 최소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도 못하고 사는 지자체도 사실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청주시는 최소한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고 그 최대한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를 목표로 할 때는 최소의 미달이 될 수 있겠지만 최대를 목표로 했을 때는 최소 그 너머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안 그 너머에 또 무엇이 있을까를 또 우리가 좀 같이 더 고민해야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앞에서 쉼터 소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안들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정책들 이러한 것들을 내놓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6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결이 됐답니다. 김성민 대표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김 대표님 오늘 여기 토론회 자리에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 마지막 발언을 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네, 먼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 또 고민들 토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켜봐 주시는 만큼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시는 만큼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충북에서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호종료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1년 동안 우리 아동들의 인건비를 좀 지원해달라. 저희 회사는요, 보호종료 청년들이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을 1년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험들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저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호종료 청년들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고용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어떤 생산물 혹은 많은 어떤 수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또한 그 회사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이 친구들을 고용해내는 형편들을 만들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1년 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형편들과 환경들을 만들어내고요. 자립한 그 선배가 저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좋은 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보호종료 청년들이 지속적인 안타까움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충북에서 그런 좋은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심으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김 대표님 저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통해서 특히 저 김선민 대표가 얘기한 말 중에 그 어떤 지원 방안보다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이 계속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보종료 그 아동, 다시 말해서 그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복합적이어서 의회에서 하실 일, 지자체에서 하실 일들, 민간 부분에서 하실 일들, 현장에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실질적인 지원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발제해 주신 최 박사님, 그다음에 토론에 참석해 주신 6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